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더 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 시간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대를 가졌던 분들은 기대가 실망으로 지금 바뀌었을 거고요. 못할 줄은 알았지만 정말 이만큼 못할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또 분들은 또 다른 자괴감과 또 허탈함에 빠져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 시사 톡톡에서는 윤석열 정부 1년을 되돌아보는 특집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윤석열 정부 1년을 되돌아볼 두 분의 초대 손님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우리 한승동 민들레 국제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고정 패널이죠. 민들레 이명재 대표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재입니다. 네. 저 민들레가 이번 주에 그 윤석열 정부 1년 특집을 네, 하셨는데 네. 먼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예, 총 17개 분야로 15개 분야. 15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했죠. 네. 정치, 경제, 사회, 법적, 또 환경, 남북관계, 외교, 노동, 네. 또 뭐 시민사회, 네. 복지 이렇게 15개 분야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총 결산하는 좌담회도 네. 가졌습니다. 관좌담회도 가졌고요. 네. 예. 네. 그 뭐 얼마 전에 뭐 경실련인가요? 그 그쪽에서도 전문가들 상대로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학점을 평가를 하니까 21점인가 나왔어요. 21점이죠. 21점이죠. 네. 21점 100점 만점이요? 100점 만점에. 역대 최저였죠? 네, 그 박근혜도 한 30점대 네. 정도였고 네.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70점을 넘었어요. 네. 21점 상당히 높게 나왔죠.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까? 아마도 빵점을 준 분들이 예. 이거 빵점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발전시키고는 외려 빵점도 양호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일본에는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도 있는데 네.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점수가 더 하락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우리 뭐 뒤에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각 분야별로 제목만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언론 네. 분야는 네. 자유 빼앗기고 스스로 애완견된 언론. 네. 뭐 이건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아마 이것은 이제 미디어 비평 시간에 네. 더욱더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네. 일단 언론 자유 지수도 네. 4계단인가 하락을 했죠. 4계단 하락했는데 40, 사실 그것은 43위에서 47위로.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죠. 아직 반영이 제대로 안 됐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미 국무성에서도 한국의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들을 상당히 지적했고 민들레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우리 언론 자유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로 보고요. 저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상반되는 면이. 한편으로는 자유를 빼앗긴 것이죠. 네.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또 한편으로는 언론 스스로가 애완견이 되기를 자청한 것입니다. 네.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이에요. 네. 네. 무조건 탄압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예. 네. 자, 경제 분야. 네. 그새 한국 경제 성한 곳이 없이 사면초가.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성한 곳이. 예. 그런데 부자 감세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나름대로 그 0.1%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은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종부세도 법인세도 다 감면이 그렇죠. 됐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미국 그 방문을 통해 가지고 사실 재벌들이 말하던 뭐 그 뭐 배터리 뭐 그 뭐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지금 퍼주고 재벌들도 불안해졌죠, 오히려. 예, 불안했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성한 곳이 없다라고 한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야, 이건 또 독특한 항목을 분류했는데 네. 김건희라고 하는 항목을 그렇습니다. 분류했습니다. 예, 이 김모 박사에 대해서는 예. 특별하게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우리 권력의 일종의 상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주제라고 봐서 네. 평가를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제목만 딱 보면 뭐 더 네.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조용한 내조에서 네. 평강 공주로 네, 그리고 VIP 2에서 VIP 1으로 변신했다. 네. 그래서 평강 공주라고 얘기하면 윤석열은 바보 온달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거겠죠. 예. 예, 그런 비유를 한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네. 뭐 실제로 저 국제 외교 무대에 나가서 이렇게 술을 먹는 윤석열을 이렇게 막 등을 떠다미는 뭐 예,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에서 평강공주 바보 온달. 그렇습니다. 사실 저거는 평강공주가 지금 살아서 돌아온다면은 네. 이렇게 유쾌할까 이런 비유에 대해서 네. 평강공주는 아주 현명한 네,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온달 그리고 장군은 고구려의 아주 맹장이었고 맹장이었죠. 사실 이런 비유 자체가 뭐 맞는 비유는 아니죠. 평강공주에 대한 약간 모욕적인 그렇죠. 네. 그래요. 평강공주가 평강할 수 없는 네.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뭐 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공직자도 아닌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국정 운영에 동반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최근 행보는 보니까 본인이 그 차기에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정권을 5년만 네, 어떤 면에서는 국정의 동반자를 넘어서 네. 국정에 대한 감독자로 네. 국정에 대한 어떤 게 뭐랄까 지시를 받는 네. 그런 역할로까지 지금 격상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시자 감독자 역할에서 제가 보니까 요즘은 거의 차기를 의식하고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예. 자, 그리고 정치 윤석열 1년 네. 무능한 독재자 네. 반정치의 일상화. 예. 저 세 개의 단어 속에 많은 게 압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독재인데 무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능한 독재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독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무능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일말의 어떤 유능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의 대통령은 그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는 사실상 반정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 자체를 말살하는 거. 예. 어떻게 보면 정치의 이름으로 정치를 파괴해왔다. 지금 이제 민주당 그 대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네. 그 여당 그 제1당 대표하고 아직도 단 한 번도 그렇죠. 영수회담을 같이 네. 했고 아마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이런 적은 없었던 전혀 것 같아요. 없었고요. 그렇죠? 범법자를 만날 수가 없다는 이유잖아요. 네. 예. 이게 좀 사실-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정치라는 게 그 전 정부나 자기 정치적 반대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배척하고 제거하는 게 정치 모든 것인 양 되어버린 이상한 정치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1년 동안 이렇게 무시하고 만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무능함이 아닐까? 그렇죠. 그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좀 자신이 있으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정치인데 네. 기피하는 거는 그게 무슨 전략도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무슨 네. 무능과 분명히 관련이고 왜냐하면 만나서 자기가 제시해 줄 게 없으면 이게 만나는 것 자체 부담스럽고 무서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다음 사회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사회 분야는 네. 트위터리언 김빙삼의 촌철살인으로 본 윤석열 네. 1년.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빙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트위터에서 유명한 이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네. 아주 촌철살인의 이런 아주 압축적인 말들로 지난 1년간을 평가를 해왔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인용이 되는 말들로 1년간을 돌아보는 네, 김빙삼이라고 이제 김영삼의 아마 좀 어떤 뭐랄까 좀 풍자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예. 점이 어디 찍히는 때에 그렇죠. 따라서 0이 되고 빙이 되니까. 네. 네.
김영삼의 이제 빙의가 돼서 김영삼의 시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아마 풍자를 한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직접 들어가셔서 한번 글을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노동 분야. 노동 분야는 뭐 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죠. 이제 장례식이 치러진 양해동 그 분신 노동자 그것이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동계를 아주 악마화하고 노동계를 마치 노동조합을 북핵보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발언으로 맹공을 퍼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노동에 대한 전혀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것이죠. 그 건폭이라고 하는 또 신조어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 69시간 노동. 69시간 노동. 근데 요즘 뭐 이제 내년 총선을 의식을 해서 결국은 주 69시간 노동 논의는 뭐 백지화 되긴 했습니다만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이 노동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의 이제 유연성 확보 그리고 다시 이제 주 69시간 노동 그래서 결국은 뭐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일하는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이 가장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그런 노동 지옥을 만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 60시간 음주를 하면서 노동자들은 69시간 노동을 하라라는 것하고 그래도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선 과정에서보다는 조금 많이 양보를 하신 것 같아요. 대선 과정에서는 주 120시간 노동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퇴행적인 게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노동 전문은 아니지만 이게 양적으로 승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노동 양이 시간을 늘리고 하면은 뭔가 생산 양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과거식의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양적 팽창을 통해서 그걸 커버하려고 하는 거 말고 가장 퇴행적이고 혁신이라든가 생산성을 낮추는 망하는 길인데 그게 말하자면 그게 전형적인 얘기 일본이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렇죠. 왜 그런 걸 가는 건지. 그러니까 최저 그 임금과 그 노동 시간은 이제 그 나라의 그 사실 국격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정부가 최저 임금을 높이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거꾸로 가고 문재인 정부하고 앞에 아베 정부하고 경제 문제에서 가장 대조적으로 차이가 난 게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임금 일부는 계속 낮추고 이쪽은 무리하다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완전 한일 역전이 됐어요. 소득 수준이라든가 그 1인당 GDP조차도. 그렇죠. 그게 어떤 그게 굉장한 그 한국이 선취해낸 부분인데 그걸 완전히 지금 거꾸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오히려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로 가볼까요? 교육 분야도 많은 후퇴가 이루어졌는데 작은 통 속에 거인을 가두는 교육 정책.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가능성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은 어떤 규격 속에 통조림 속에 가둬두는 것을 교육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일제고사를 부활한다든가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뭐 산업 인력의 양성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발언들이 횡행했지 않습니까? 이 속에 담긴 교육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도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정도의 낡은 교육관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일종의 국민교육. 과거에 이제 초등학교가 지금 과거에는 국민학교로 불렸지 않습니까? 과거에 국민학교 같은 그런 식의 인식. 이것은 조금 더 좀 확대 해석하자면은 일종의 신민교육. 그러니까 올바른 그 사고, 그 스스로의 그 사고를 통해서 그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제 교육의 목표가 아니고 이제 국가 동원의 관점에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누군가 시키는 대로
순응하는 그런 수능형 그렇습니다. 교육계의 인물을 그 키워내는 심각한 것이요? 것 중에 하나는 제 보기에는 그건 것 같아요. 정치 논리예요. 또 네. 제가 얼핏 듣기는 지금 조현 교육감 같은 경우에 예컨대 각 그 교육감이나 이런 교육수장들이 좌파 정치 네. 쪽이 아닌 사람들은 계속 어떤 문제를 읊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저번에도 조현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무슨 네. 채용 비리니 해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면 터무니없는 건데 계속 해가지고 끊임없이 소송이나 이런 데 시달리게 만들어 일을 못하게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적인 공세인데 말하자면 교육을 지극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도 반정치적으로. 근데 이런 이제 억압적 교육하에서도 그 윤석열차 이런 걸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런 풍자 만화를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렇죠.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 정신이 살아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이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런 그 윤석열차를 대상은 아니구나, 그 밑에 아마 뭐 금상 정도로 수상한 그 부분들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고 네. 문화부에서 자 어쨌든 교육은 그렇고 다음 남북 관계로 넘어갈까요? 네. 남북 관계 뭐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네, 같은데 그러게요. 남북 대화 교류 대신 군사적 대결 격화. 뭐 윤석열 정부의 다음 외교, 국방 다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게. 네. 하여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교는 외교 실종, 미국 각본 따른 연기 충실. 요거는 이제 뭐 외교의 분야는 또 뒤에 가서 좀 더 또 한승동 우리 에디터 준비한 또 칼럼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환경 기후. 네. 환경 기후와 이제 네. 바로 밑에 이어지는 에너지 관련돼 있으니까 이것도 아주 같이 특징적이죠, 이것도. 그렇죠. 특히 한 선배는 특히 이제 그 생태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이 또 이제 활동도 하고 계시니까 위험한 공간으로 국민을 잘 아시죠. 밀어넣는 무모함. 네. 네. 그렇죠. 이게 하여튼 지금 환경 정책하고 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정책 보면은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시피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조차도 심지어 그 트럼프 때 완전히 거꾸로 가다가 바이든 때는 완전히 또 180도 돌아가지고 굉장히 또 그 저 친환경 쪽으로 완전히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윤석열은 원래 미국 쫓아가려고 하다가 미국 반대로 획 가버렸는데 자기 혼자 지금 완전히 뒤떨어져서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방비해가지고 그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전혀 다르다는 걸. 이번에 학습을 좀 했을 텐데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선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그 R이 100이 뭐냐라고 이제 그 굉장히 처음 듣는 용어처럼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미 예견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환경, 기후, 에너지, 특히 에너지에서는 뭐 재생에너지 역주행, 주행 자체가 없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산업 정책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지금 이 방향으로 가면 우리 수출 그러지 않아도 아까 경제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지금 수출 무역 적자라든가 수출 절대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환경 정책, 기후 정책마저도 이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더 어려워져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이제 원전이죠. 그래서 원전이 이제 그 모든 만병통치약, 기후, 환경 기후 문제나 에너지 문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원전을 이제 들고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 이제 미국 방문 통해서 결국 원전 산업도 사실은 거의 수출길이 막혀버린 것 같아요. 예, 뭐 미국에서 자기들 그 뭐라고 그러나요? 뭐 이제 자신은 이제 지적재산권 원천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고 있고 인정하고 그래서 미국의 동의 없이는 또 수출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고 거꾸로 지금 이제 미국에 이제 그 만든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하는 그걸 지금 우리가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업체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원전 산업들을 위한 실험장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수출을 못하고 발목에 묶였고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 기후, 에너지에서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원전 산업까지 사실은 이제 부도 위기에 내몰린 것 같고요. 다음 시민사회 분야 볼까요?
아까 노동도 그렇지만 시민사회가 사실 이번 지난 1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고 위축이 된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단체를 불온시하고 네. 마치 이것이 부조리의 온상인 것처럼 지금 네. 몰아가고 있잖아요. 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제3섹터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네. 시민사회는 사실은 이제 나라의 어떤 선진화의 하나의 징표이잖아요. 네네. 시민사회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이것이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또 대신 해주는 것이거든요. 또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시민사회가 그것을 보충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사회가 촘촘하게 발전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해가 없는 것이긴커녕 대대적인 뭐 압수수색도 하고 또 세무조사 온갖 여기에 대한 그 감시 그리고 제약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는 대단한 위기에 있습니다. 이게 자기 이것도 정치적인 어떤 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네. 이른바 좌파로 그러니까요. 예, 좌파 계로 낙인을 찍는 것인데 시민단체, 시민사회 말로 정말 탈정치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예, 근데 보니까 극우 시민사회 단체도 예전에 뭐 어버이 연합이나 이제 이런 쪽에 그러네요. 관련 그렇죠. 단체도 있었는데 그쪽도 사실은 요즘 보니까 뭐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고 거꾸로 지금은 그런 관변 단체보다는 종교 단체를 예. 이용을 하는 것 같죠.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후에는. 그게 아주 조직적이고 예. 어떤 특정 기독교 중에서도 어떤 특정 교파 같은 경우는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걸 어떻게 좀 품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저희는 이제 그 건진, 그 다음에 천공 이런 정도를 생각했는데 신천지만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뭐 통일교라든지 뭐 정광훈, 예.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취한 것 따르면 뭐 백석대도 이제 있는 장정현 목사라고 했는데 뭐 대통령실에 대놓고 1,000만 원대 그 소나무 분재를 이제 그 뇌물 분재를 이제 전달하는 뭐 이런 것도 드러나고요. 어쨌든 시민사회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사이비 종교 그다음에 극우 기독교 단체의 바로가 아주 확인되는 지난 1년이었던 사실 그것도 전혀 없던 현상이죠. 전혀 없던 그렇죠. 현상이에요. 예. 네.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대구에서 뭐 10만 명 집회도 그렇습니다. 갔고 통일교는 또 뭐 한 4년 만에 또 예, 국제 이번 8,000쌍 한다고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사실 종교에서 이단이니 정통인 이런 분류 자체가 타당한 분류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대체로 이것이 종교다운 종교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네. 우상화하고 또 교주를 신격화하는 그런 종교는 대체로 이제 사이비라고 해도 그게 무리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실제 지금 한국의 종교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이게 진정한 종교라고 보기 힘든 면들이 많거든요. 예, 정광훈으로 대표되는 바로 그런 종교의 모습은 사실 이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신천지와 같은 이런 그 보이고 있는 행태들 또 이것이 새로운 종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무속이라고 하는 무속도 사실 그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무속이 미신화할 때, 광신화할 때 그것은 대단한 그런 그 악성 종교가 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거는 전에 없던 현상이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특히 무속 시민사회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네, 특히 이제 요즘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그 이 종교 단체가 그 결국은 이 정치 그러니까요. 이 선거에 이제 개입하는 거죠. 예, 개입을 정부 조직적으로 이제 동원되는 건데 네. 통일교가 전형적으로 이 문제가 됐던 게 결국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으로 간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네. 자민당이 자기들 그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역 의회 의원들을 좌파 의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통일교 지역 조직을 많이 이용했어요. 네. 대신에 이제 자민당은 통일교 그 교파
확장에 또 도움을 주고 이런 공생관계였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때문에 가정이 파탄된 어떤 집안의 청년이 그런 이제 극단적인 일을 저질렀는데요. 네. 그 종교 폐해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죠, 이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통일교가 이제 일본 자민당 그 배후에서 그 자금과 돈을 지원을 하면서 일본의 정치를 뭐 사실상 망가뜨리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한국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그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이 그대로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다음 법조 한번 볼까요? 네. 법조 분야에 뭐 말할 나이도 여기 더 이상 설명이 뭐 필요 없을 것 같죠. 분야이죠. 그런데요. 망나니 칼춤에 스스로 무너진 검찰 신화. 그렇습니다. 우리 법조 에디터인 고일석 에디터께서 제가 평가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근데 저는요, 법조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역설적인데, 이를테면 검찰 신화를 무너뜨린 거죠. 검찰이라고 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기관이 조직이 얼마나 정의에 반하는 그런 조직인지, 얼마나 불공정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줬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건 사실 어떤 역설적으로 상당한 성과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권과 이제 기소권을 그 독점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전문가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토론들이 논란들이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지난 1년 동안에 왜 검찰의 수사권을 기소권과 함께 집중시켜서는 안 되는지 그 폐를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지 않았을까. 반면 교사가 된 거죠. 드라마 같은 데서 약간 미화되거나 왜곡되거나 이렇게 신비화된 부분을 완전히 걷어내버린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좀 눈치 빠른 검사들은 결국은 우리가 수사권 칼날을 휘두를 날이 멀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한동훈 시기가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아마 마지막 시기가 되지 않겠나.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던가 하고요. 마지막 복지 분야 볼까요? 네. 이게 뭡니까? 산업부처가 된 복지부, 국민은 각자 도생 이렇겠네요. 이 정부에 들어와서 보이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특징적인 양상 중에 하나가 저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 부처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부처가 이제 복지부인데, 복지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산업 정책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병폐들, 부작용들을 복지부가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서 그런 사람 국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심하게 지원하고 뭔가 보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복지부이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태원 참사라고 한다면은 지금 복지부의 성격을 저렇게 바꿔버린 것은 어떤 하나의 정책을 통해서 정책의 의도적인 정책을 통해서 복지부의 성격을 저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지에 있어서 지금 대대적인 후퇴가 일어나고 있고 이 정부 들어와서 복지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게 있느냐, 저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데 딱 하나랍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근데 그거 하나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부에 들어와서 복지 정책이 새롭게 기획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전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5개 그 분야별로 윤석열 정부의 1년을 되돌아봤는데요. 조금 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호경 에디터가 그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지적을 했나요? 불통도 역대급. 그렇죠. 윤 취임 1년 기자회견조차 패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년 기자회견도 출근길 문답도 도어스태핑이죠. 취임 1년 기자회견도 안 하는 불통 대통령 이렇게 지적을 해놨네요. 그 밑에 지금 이제 조선일보 저 일면 기사가
있는데요. 예, 저 내용을 한번 좀 설명 좀 제가 작년 부탁드릴까요? 1월이었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작년. 그 임기 만료 넉 달 남기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기자회견이 크게 의미가 없었던 그런 시점이었죠. 네. 이제 저럴 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조선일보가 그야말로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네. 저것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뭐라고 할 것인가에 대비가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는 이제 그 임기 마지막 해 코로나 때문에 그 신년 기자회견을 취소한 걸 빼고는 이제 매년 신년사와 별도로 그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지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신년사도 없고 신년 기자회견 대신에 조선일보하고의 단독 인터뷰 를 진행을 했죠. 근데 조선일보가 1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을 저렇게 일면으로 비판을 했었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박순찬 화백 장돌이 한 장의 이 만평이 그대로 압축적으로 지난 1년 언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 기자회견이니 이런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 이걸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이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담겨 있잖아요. 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회견 안 하십니까? 하니까 질문 같은 질문이라도 하게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아마 이것이 어떤 그런 원인과 결과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언론의 현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같은 역대급 불통을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의 이런 그 언론관. 이 팬들이 지금 딱 고개를 숙이고 지금 굽실대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은 이게 조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저 사람이 언론에 대해서 또 그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질문 같은 질문이라도 하게 그리고 조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결국은 언론가의 이제 불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언론 자체에도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윤석열의 그 불통을 언론에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뭐 그 미국 방미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은 우리 기자들이 기자로서 대통령을 상대로 당연히 물어야 될 질문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셀카 산매경에 빠져 있는 이런 과정이니까 결국 그 질문조차도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을 우리 기자가 해야 될 질문을 외국 기자가 대신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잠시 우리 그 민들레 시민 언론 민들레 유튜브 좀 광고 좀 하고 좀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민들레가 그 유튜브 서비스를 시작하고 난 지 3주 만에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했네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데요. 이제 1만 돌파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10만을 목표로. 이게 이제 뭐 직접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읽는 민들레에서 이제 듣는 민들레로 이제 변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 언론 유튜브에서 시민 언론 민들레를 검색창에 치시고 들어오고 하면 이제 이 칼럼 긴 칼럼 같은 경우 사실 시간에 쫓겨서 일일이 보기 어려운데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딱 유튜브 오셔가지고 다 클릭하시면은 출근하시면서 또 집에서 집안에서 일하시면서 그냥 깊이 있는 시민 언론 민들레의 기사와 칼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민 언론 민들레 유튜브하고 함께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또 계속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언론다운 언론이 없는 가운데 새로운 지금
언론의 희망으로 사실은 민들레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들레 후원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민들레에서 아주 짧은 글이지만 엄청나게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던 글이죠. 우리 정철 카피라이터의 음주운전 1년. 예.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터이시죠? 네. 정철. 문재인 카피라이터. 대통령의 그 이번 선거 과정에 카피도 만들으셨던 분이죠. 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또 카피도 우리 정철 선생님 작품인데 이건 워낙 좀 그 많은 분들한테 회자가 됐고 짧고 압축적인 문장으로 그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예. 1년간은 이제 음주운전은 1년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마디로 정리를 했고요. 한 것이 없는데 평가를 내놓을 수 있다니 그것이 오히려 의아하다는 것이죠. 지난 1년 그는 밤낮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을 두고 코너링이 좋니 어쩌니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습고 민망한 일 아닌가. 그는 가지 않아야 할 길을 달렸다. 누구도 경험한 적 없는 희대의 역주행이었다. 일본 가랑이 아래로 지나갔고 미국 지갑 속으로 들어갔다. 승객들은 모멸감을 느꼈다. 일본은 그의 입에 오므라이스를 넣어줬고 미국은 그의 손에 노래방 마이크를 쥐어줬다. 그의 입은 바빴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입이 바쁜 거라 했던가. 또 그들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넘치게 술을 따라줬다. 달콤한 독배였다. 니마 그 잔을 마시지 마오. 승객들은 술잔을 말리다 하나 둘 지쳐 쓰러졌다. 네. 아주 그 문장 한마디 한마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그 울분을 그냥 뭐 아주 통렬하게 풍자하고 계신. 근데 실제로 음주운전 1년은 단순한 풍자나 비유가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지난 1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음주로 세월을 보내셨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70년대 제 경험으로는 70년대 그때 박정희 그 유신 체제 때 그때 굉장히 그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이 이 음주운전인데요. 그 나치스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그 처형당한 디트리 본헤퍼 목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그 미친 운전자나 운전자가 잘못하고 있는데 안에서 아무리 무슨 그러니까 유일한 수는 운전자를 제거하는 거다.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운전자를 그대로 두고 아무리 무슨 조치를 취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결국 그분은 그 때문에 결국 오히려 이제 처형을 당했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이제 음주운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민주당의 저는 박강원 원내대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되고 난 뒤에 일성이 자신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책 대결로 이제 중도 확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야당의 역할은 이런 음주운전으로 해서 모든 승객들을 지금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운전사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이 박강원 대표는 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윤석열의 선곡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좀 더 아름다운 곡으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뭐 한가하고 지금 상황 인식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냐가 상징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어떤 분들은 급박한 상황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민주당처럼 이렇게 좀 느긋하게 볼 수도 있고 보는 사람도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자, 여기 정철 카피라이터가 이제 음주운전 1년으로 평가를 하면서 여기 한 줄, 한 것이 없는데 평가를 내놓을 수 있다니라고 하는 요 얘기를 본인이 또 직접 저거죠. 빈 노트죠. 빈 노트. 거의 백지이죠. 딱 한 문장. 한 것이 없으니 평가할 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 정철 카피라이터의 결론이죠. 예. 네. 역시 정철 네. 카피라이터다운 네. 촌철살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김성진 기자. 네. 못난 대통령 취임 1년 됐는데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1년 동안 해오고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가장 많이 그의 이불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저거죠. 모든 것이 전 정부 탓이다.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뭐가 있었죠. 그 전세 사기,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문정부 탓이다. 아니 뭐 심지어 그런데- 수출 안 되는 것도 문제로 그렇죠.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세 사기만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전 정부를 탓하는 것도 취임 1년이 돼가고 있는 정부가 계속 전 정부를 탓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사실관계 자체가 이거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속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또 답답한 것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취임 1주년을 평가하면서 지난 1년은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졌던 이제 국가의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1년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전 정부를 탓하는 걸로 자신의 이제 무능을 정당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자, 다음에 쿠데타 모의 연루 의혹 김관진 부활시킨 윤석열 해서 네. 맞습니다. 네. 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죠. 이분이 최근에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활을 한 모양입니다. 이제 내정이 된 것이고요. 예. 내정이 된 것이 이제 알려져서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임명된 건 아니지만은 사실상 거의 확실하겠죠. 이것이 아마 윤석열식 인사의 하나의 단면 이제 결정판이 아니냐. 김관진은 이제 네. 일단 그 2016년 우리가 이제 촛불 시위 당시에 네. 실제로 군 내부에서 네. 그 쿠데타 그 모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개헌 문건이 발견이 그렇죠. 됐고 거기에 이 김관진 전 네. 국방부 장관의 이름도 등장을 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리고 또 개헌 문건도 그렇지만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고 예. 있고 네. 지금 개헌 문건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그렇죠. 있죠. 이런 사람을 네. 지금 이게 사실상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거든요. 네. 부위원장급 위원이 사실상 여기 위원장이에요. 실질적인. 그럼 뭐 여기 또 장관급이네요, 그죠? 예. 네. 이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그 김성진 기자가 마지막 줄에 네. 개헌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아주 이거는 좀 타당한 지적일 것 같죠. 네. 왜냐하면 검찰이 아직 지금 개헌 문건에 대한 수사가 지금 뭐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네. 이런 수사 진행 중인데 그 수사 대상자를 지금 이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했다는 얘기는 뭐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검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희가 이렇게 1년간 평가를 하면서요. 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은 사실 모든 언론이 1년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평가라기보다는 뭐 칭송, 예찬이라고 해야 맞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들레가 한 이런 평가 이게 과연 민들레가 이를테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서 지나치게 실제 이상으로 가혹하게 평가를 한 것이냐 우리 스스로가 좀 자문을 해보게 돼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일까? 사실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의 평가도 참 우리가 좀 관대하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좌담회를 하면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참가한 분들께. 네. 15개 분야에서 어디 잘하는 분야가 있느냐라고 긍정평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봤는데 15개 분야에서 어떤 한두 개 분야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단 한 가지의 어떤 사안 분야가 아니라 한두 개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긍정평가할 것이 있느냐라고 제가 뭐 물어보니까 결국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오로지 하나 만약에 역설적으로 이것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이겁니다. 큰 교훈을 줬다. 큰 교훈을 줬다. 대통령을 정말 잘못 뽑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네. 정말 생생한 교훈을 줬다. 그거 하나만큼은 네. 대단한 실적이다. 예, 불가에서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역행보살이라고 불러요. 역행보살.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유일하게 교사.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하면 치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들,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으면 어떤 재앙이 밀어닥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 자체를 민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재앙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마 이번 윤석열을 통해서 지금 아마 절감을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역행보살이라는 차원에서는 성과로 뭐 굳이 찾자면 손가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유상규 에디터, 네. 경제 에디터인데 검찰 그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요 기업 사회 이사들에 대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진단을 해놓으셨는데.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이게 수치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죠. 네. 아마 저것도 이번 정부의 업적이라면 업적 중에 하나이겠네요. 네, 일단 예. 기사를 좀 읽어봐 드릴까요? 올 들어 주요 기업의 사회이사 자리를 관료 출신들이 교수들을 제치고 가장 많이 꿰찼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사회이사는 교수들이 가장 많았던 모양인데 이제는 교수보다는 관료 출신들이 가장 많았다고 얘기하고 그 밑에 보면은 이 관료 중에서도 특히 검찰이 많다는 것 같아요.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그렇죠. 정기주주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사회이사 10명 가운데 관료 출신이 3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관료 출신 가운데 4명 중 1명은 검찰 출신이다. 이렇게 진단했네요. 예. 네. 말 그대로 진짜 검사 전성시대라고 겸사전시들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계속 돌아가면서 다 하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 어떤 기업에 어떤 그 검찰 출신이 사회에서 임명된지를 한번 좀 볼까요? 삼성 SDS는 이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구본선 변호사가 한화 시스템과 한진. 네. 두 군데나. 네. 네. 그러게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컬과 현대건설기계는 차경환 전 수원지검장. 고려아연이 이게 좀 영풍 문고 네. 중이었는데 권순범 전 대구 고검장. 그리고 현대위아에는 이동열 전 서울 서부지검장. 그리고 이마트와 광주 신세계는 이상호 전 대전지검장, 이건희 전 창원지검장을 각각 사회이사로 뽑아왔습니다. 화려하네. 예, 이 삼성 SDS 여기서 이제 문무일 전 검찰총장 그 임명한 건 저는 이미 일찍이 좀 예견이 됐어요. 네. 그 저희 더 탐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많은 언론들이 그냥 외면하고 넘어간 기사 중에 이 삼성 이재용이 이제 그 구속돼서 가석방 되기 전에 이 이재용을 구명 로비하기 위해서 양재동에서 아주 은밀한 술집 회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리고 야당 인사 그 당시 그리고 또 한 명의 인사가 있었으니 그분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삼성의 로비스트를 데리고 윤석열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서 그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이재용에 대해서 이제 추가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구명 로비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재용에 대한 그 당시 검찰 수사가 이제 굉장히 흐지부지 끝났어요. 추가 수사가. 그리고 결국은 그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죠, 이재용이. 오늘을 예견케 하는. 네, 그러니까 삼성 SDS의 문무일의 사회이사 선임은 딱 그런 공로가 과거에 이재용 구하기의 공로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그래프로 한번 좀 볼까요?
파란 게 이제 2022년이고 빨간 게 2023년인데 네. 학계는 급감했죠. 학계는 31에서 25로 급감했네요. 네. 반면에 관료가 30에서 34%로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관료 가운데서 법조가 4.2에서 6.1로 올라갔네요. 네. 저렇게 보면은 법조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데 네. 법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모집단 자체가 작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집단이 작은 걸 감안하면 저 법조가 전체 사회이사의 4% 6%면은 그렇죠. 또 증거폭이 거의 중요한 거 한 아니겠습니까? 30% 가까이 네, 늘었는데요. 네, 증거폭이 거의 50%. 50% 늘었군요. 50%. 예. 거죠. 네. 요직에 딱 앉히면 뭐 아주. 네. 언론은 외려 3.6에서 1.4로 줄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언론은 뭐 이미 너무 충실한 언론은 이제 감시기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네. 더 언론 이상- 자체가 네. 그러네요. 더 이상 따로 자리를 옮길 필요 없이 뭐 네,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네. 이 보험을 들기 위해서 언론사 인사들을 뭐 영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서 그러네요. 언론들은 이제 이 감시견 역할을 포기했기 그렇죠. 때문인 것 같고. 보험을 들 필요가 없으신 거죠, 말이죠. 그렇죠.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한승동 우리 에디터의 이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시다 방안 윤석열 정부 구하기 아니냐라고 물음표를 쳤는데 예. 저 물음표 계속 붙여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그 뒤에 나온 거 보면은 그 총리실 관저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총리실 그래서 기시다 측근이 그 아사히 신문 돌아간 뒤에 그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아사히 신문에 나오는 그럼요. 전문가 아주 그대로 인용이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올 때도 오는 과정도 갑자기 좀 스르러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와서 한 것도 사실은 뭐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층이나 혹은 미국 쪽에 이게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도 아니 한국 대통령이 저렇게 과감하게 자국민의 비판을 받아가면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 엄청 유리한 일을 했는데 왜 일본 총리인 당신은 뜨뜻미진하게 뭔가 저쪽에서 바라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느냐고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저 아사히 기자나 저기 칼럼니스트들 보면은 이대로 가면은 옛날에 그 12.28 그 위안부 합의처럼 또 이거 완전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권 바뀌면 또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 눌러주기 위해서는 일본도 좀 거들어야 된다. 그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또 이번에 와서 결과를 보더라도 뭐 결정적인 뭐가 없어요. 보면 뭔가 응원하러 왔다는 물론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예. 그냥 윤석열을 위해서 기시다가 방한한 것 자체만으로도 기시다 입장에서는 큰 선물을 한 걸로. 큰 선물이죠. 왜냐하면 그 정말 예전에도 다 했던 그 사과라고 하는 무슨 통질한 반성이니 그것조차도 안 했으니까요. 이미 다 한 건데도 그것마저도 못할 정도로. 근데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여당은 일본 내에서는 여당 집권당 내에서는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이거 뭐 일본 쪽보다도 더 염려를 해주는. 기시다는 어쨌든 이제 윤석열 덕분에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지금 50%대를 넘은 것 같아요. 예, 거의 많이 올라갔어요. 20%대 지지율이 50%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 그 딴 점수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기시다가 이제 윤석열 본인의 좀 지지율을 약간 좀 뭐 극우 세력들의 좀 눈치가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윤석열도 좀 배려를 했으면 했는데. 그러니까 3월 16일 날 우리 대통령이 갔잖아요. 그다음에 또 5월 19일 날 히로시마에서 또 만나요. G7 회담. 대통령이 또 가야 돼요. 그런데 한일 간에 무슨 정상화한다는데 계속 한국 대통령만 간단 말이에요. 모양새가 안 좋죠.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온 거예요. 일본 총리가 와가지고
이 다목적이 있죠. 이제 그 셔틀 외교라고 하는 그것도 모양새도 살리고, 그다음 미국 눈치도 좀 봐야 되니까. 네. 아니면 한국 대통령이 저렇게 과감하게 하는데 일본은 왜 저러냐 네. 하는 압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대통령이 계속 일본에 찾아가가지고 일본 좋은 얘기만 하는 데 대한 한국 국민들의 그 울분 내지는 집단 무의식이 폭발해 버릴까봐. 네. 그럼 이 만삭이 안 되잖아요. 네. 예, 뭐 그런 그러니까 게 있지 않았을까. 그 일본 언론에서 그 한국 대통령의 좀 체면을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시다한테 주문하는 이 상황은 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이건 그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예. 찾아보면 그 글들이 있어요. 네. 이게 굴욕적인 것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그 우리가 이 정도면은 뭐 저자세 외교를 넘어가지고 거의 구걸 외교, 네. 뭐 동정 외교, 예. 예,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다음에 무기 수출국으로 가는 일본 그 협력국이자 경쟁자가 한국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원래 했는데. 이제 이게 지난해 12월에 이 안보 관련 3문건 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거기서 가장 그 우리한테 자극적이었던 게 뭐냐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네. 일본 자위대가 갖는다. 네, 이거 많은 이제 분들이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시카키 시에 그 예예예. 지금 미사일이 배치 지금 되는 것 같죠? 맞습니다. 이미 네. 된 데도 있고요. 이제 최근에 된 게 3월에 이제 이시가키 섬이 바로 대만 가까이에 있어요. 오키나와 아래쪽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전에는 기지가 없었는데 여러 섬에 지금 기지를 그 육상자위대하고 그 해상자위대 그쪽 기지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시카키 섬에 배치된 이 미사일은 이제 사정거리가 이제 인접 국가까지. 원래는 짧았는데요. 네. 이번에 그 장긴 3문권 개정하면서 네. 장거리화했어요. 1000km가 넘는. 그렇다면 이제 인접 국가 입장에서는 저 미사일은 이제 방어용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언제든 그렇죠, 우리 당연히. 쪽에도 예. 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로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시가키 섬의 주민이 얼마냐 하면 5만 정도인데 네. 그 사람들 만일이 여차할 대만에 뭐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은 네. 우리가 이쪽에서 공격 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네. 중국이 가장 먼저 이쪽으로 타격할 텐데 네. 우리 5만 이 섬이야 금방 날아가 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죠. 네. 미사일 배치 안 된다. 왜냐하면 원래 미국이 그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이 자체 배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는데 네. 이번에 보면은 일본이 뭐 아예 자기 자체 가지고 있던 중단거리 미사일 장기화 해가지고 그걸 지금 배치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공격용 미사일 무기를 배치를 하는 이런 일본 정부의 그 조치를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중국을 좀 악마화시켜야 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그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사일 장거리화하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말하면 재무장을 하는데 가장 그 장애가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네. 계속 견제하고 왜냐하면 전범 국가고 헌법이라는 게 평화헌법이고 원래는 지금 평화헌법 현행 헌법이 지금 군대도 못 갖게 돼 있고 네. 전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앞에 때 야금야금 고쳐가지고 사실상 다 할 수 있게 바꿨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못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해서 편법을 썼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걸 완전히 열어주고 오히려 그걸 잘한다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그 결과고 그게 한일 간에 이게 협력해가지고 안보 협력해가지고 그 대상이 북한이고 네. 짝이 동쪽이에요. 북한하고 그다음에 중국 내놓고 얘기를 못 하니까 네. 일본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계속 북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북한하고 계속 대립하는 모양새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그러면 봐라 북한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니까 우리도 핵 확장 억제라는 게 그거 아니야. 네. 대통령이 처음부터 집권하면서부터 북한을 완전한 적으로 교정하고 계속 군사훈련 재개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반발을 한 건데 그 반발하는 거 보고 자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쪽은 또 더 네. 핵까지 가져야 된다고 하는 네.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 어쨌든 이게 일본이 그 이시카키 섬에다가 이제 그 미사일 기지까지 이제 배치하고 이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 정부는 이제 이런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경계했죠. 하고 근데 지금은 거꾸로 이 중국에 대한 중국은 이제 악마화시키는 발언 얼마 전에도 계속 뭐 그 대만을 이제 무력으로 현상 변경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이 그 이렇게 적기지 공격 능력 할 때, 근데 북한이 이게 판단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어디를 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일본 자위대는 이쪽에서 저거 우리를 향해서 쏘는 거다라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네.
그랬을 때, 근데 우리 헌법상으로 북한은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가 한국 영토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북한에 대한 공격 우리 허가를 받고 우리가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저번에 그랬을 때 그걸 물어보니까 일본에서 한국 허가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아무 얘기 못 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점점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국과 일본의 이제 동맹을 강화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이제 외교 성과, 안보 분야의 성과로 얘기하는데 외려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이런 대가로 지금 중국, 러시아, 이제 북한하고 긴장이 고조가 되고 외려 우리 국민들은 점점 더 이 안보 그렇습니다. 불안해지는 불안해지는 시대를 거죠.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게 가장 지금 초미에 어떻게 보면 한일 간 이제 외교 현안이 될 것 같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유일하게 그나마 이번에 이제 정부가 기시다 그 방안에서 성과라고 얘기하는 게 저 시찰단. 시찰단은 정말 이거는 정말 성과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일본 최대의 성과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성과가 아니고. 안 그래도 찝찝하고 했는데 시찰단 가서 한번 보고 오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가가지고 하루 동안 보고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뭐 하루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 4일 정도, 한 3박 4일 정도는 보여준다고 합니다. 3박 4일 가도 소용은 똑같아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럼 가서 하루 이틀. 뭘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미 각본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데 미국이 핵 원조 국가라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을 자기 그 휘하로 잡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허가해 줬어요 이거 방류라고 하는 걸. 그다음에 IAEA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 돈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미국 일본이에요. 그 두 나라가 내는 돈으로 직원들 다 월급 지수 다 하니까 그리고 IAEA는 원래 핵 사찰이 주 목적이지. 이 방사능이 어느 정도 위험하고 어느 정도 수준과 이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근데 모든 걸 마치 IAEA가 판정하면 안전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체로밀도 받고 우리 쓰리마일도 받지만 핵 문제는 인류의 지금 지식으로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그 폐해나 이런 것들 수십 년, 많게는 수만 년에 걸쳐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아무리 미약한 거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말하자면 미지의 세계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IAEA 발표라든가 자기 그 원전 가동하면서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와 관련해서 파견하게 되어 있는 이 시찰단을 놓고 그 한일 양국의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죠. 우리 이제 외교부 차관은 이제 사실상 그 검증단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바로 일본의 그 통산상이 그런 얘기는 안 했죠. 그냥 그 사람 얘기가 맞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과정이지. 그렇죠. 우리 안전에 대해서 평가하고 검증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못을 박았죠. 아예. 그게 맞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의 어떤 그 원전의 안전 문제나 이런 것도 왜 타국이 끼어드느냐 하는 우선 그것부터가 이건 일본이 판단할 문제다 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 끼어들지 마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거죠. 그 사실대로 이거 아니 일본도 확인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안전하다 그래도 판정을 못하잖아요. 다만 어떤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거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최종 검증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송기호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그럼 일본에 보내오는 자료 가지고도 그나마 우리 정부가 좀 분석을 해가지고 가서 뭘 봐야 될지 그걸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 그 기준이 될 만한 그 자기 분석이 있어야 될 거예요. 분석과 평가. 그걸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손 놓고 있는데, 그럼 가서, 우리 그 시찰단의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다 정부 관변단체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갔다 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하면 그럼 우리 정부 인정해준 꼴이 돼버리는데, 지금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찰단이 사실은 가서 이제 그 면죄부 도장을 확 이제 찍어주고 올 텐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분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원전 오염수 거기서 현지에서 바로 이렇게 완샷을 하는 그 요구를 일본 내에서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올림픽 유치할 때도 그랬고 네. 아베 총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안전하면 당신이 마셔봐라. 근데 아무도 마신 사람이 없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정부에서 최근에 보니까 이 원전 오염수라고 하는 이 표기법을 처리수로 이것도 정말 변경한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러니까요. 사실상 7월 달에 이제 그 원전 그 오염수 방류는 기정사실로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처리해 주는 게 오염수 처리가 아니고 지금 일본의 모든 우려를 다 우리가 처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일본의 우려를 다 우리가 처리해주고. 깨끗이 한국 정부가 지금 처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처리 많이 되고 있는 거죠. 네.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도 뭐 IAEA의 뭐 보고서를 존중해 준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쉴드를 치는 언론도 있긴 한데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그럼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오염수 방류 시에 가장 직접적인 가장 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네.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섬들하고 대만하고 한국 가까이 있는 한국이 오케이 하면은 네. 그쪽에서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번에 이제 그 오염수 그 처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해주면은 이제 2019년도 지금 WTO에서 우리가 힘들게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이제 예, 우리가 그렇죠.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당성을 부여받았는데 맞습니다. 그 잠정 조치 수입 금지 조치를 받아놨는데 네. 정부 그것도 이제 잠정 조치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네. 그 안전에 대한 그 검사도 계속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그 조치도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7월 이후에는 아마도 이제 그 오염수 방류와 함께 이제 일본 후쿠시마산 수입물이 이제 그 국내 이제 상륙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미 제가 그 아는 거로는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 후쿠시마산이 아닌 네. 다른 지역 이름으로. 네. 우회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후쿠시마산 이제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면 아마 그 대선 후 과정에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예, 저소득층에는 이 불량식품을 좀 먹을 권리도 있다라고. 네. 뭐 그런 얘기로 또 다시 그렇게 또 이어지는 거예요? 예, 군 꺼내지 장병들에게 또 갈 네.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윤석열 그 정부 출범 후에 지금 군의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자, 이거는 그 굉장히 심각한 게 우리 그 연근의 수산업도 치명적이거든요. 이게 네. 불신을 일본은 그걸 풍설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소문에 의한 피해라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제 일본하고 같이 소문에 의한 피해. 이제 이렇게 되면 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적어지고 그 안전에 대한 그 신뢰도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그 어민들이나 수산업에 대한 굉장히 피해를 전반적으로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산 오염수 그 방류는 온 전체 시민들이 좀 모든 힘을 합쳐가지고 이거 총력 막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막아야 되는데 예. 막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IAEA라고 하는 데도 동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거기 동조하고 있으니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제 스님들이 이제 오체 투치 되게 항의 시위에 나섰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스님들한테만 지금 맡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윤석열 정부 1년 취임 평가했는데 또 민들레에서 한번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한번 대대적인 어떤 특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예, 같이 한번 하시죠. 예. 자, 그러면 잠시 광고 안내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요.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오늘 광고 상품은 박준서 제과명장 박준서의 이제 수제 파운드 케이크인데요. 벌써 두 분은 파운드 케이크 좀 드셨네요. 맛있죠?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제11호 제과명장 박준서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 4종 세트 오늘 광고 상품입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에 가야만 맛볼 수 있었던 이 제과명장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를 이제 집에서 편하게 게다가 무료 배송으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제 파운드 케이크는 우리 박준서 명장이 100%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에서는 이게 순식간에 이게 완판되는 바람에 순삭 케이크라는 별명이 이제 붙어 있을 정도인데 이 파운드 케이크 뭐 두 분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파운드 케이크 보통 이렇게 퍽퍽하다라고 하는 이제 선입견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을 보면 이제 아실 텐데 정말 진하고 아주 꾸덕한 맛. 그리고 진짜 파운드 케이크는 바로 이런 맛이구나라고 알게 될 텐데요. 또 파운드 케이크는 대부분 또 이렇게 달기만 한 거 아니야 이런 또 편견이 있는데 그래서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 파운드 케이크 광고가 끝나고 난 뒤에 좀 출출해서 원래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파운드 케이크를 조금만 먹자라고 하다가 그냥 계속 입에서 달리니까 계속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유 속이 쓰리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속이 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만 엄선해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빵을 추구하는 박준서 명장의 원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강력 추천하고요. 주변 분들의 부담 없는 선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파운드 케이크 4종 구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열대과일의 새콤 향긋함이 가득한 슈톨렌 파운드 케이크 있고요. 그리고 고소한 호두와 향긋한 모카가 어우러진 호두 모카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독보적 꾸덕함을 자랑하는 쇼콜라 오랑주 파운드 케이크, 부드러운 로투스 캐러멜 크림이 깊고 진한 로투스 캐러멜 파운드 케이크 이렇게 4종으로 구성됩니다. 자, 가격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1호 제과명장 박준서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 4종 세트는 24,000원입니다. 현재 주문 폭주로 갤러리아 백화점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도 완전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배송일이 약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쇼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갤러리아 백화점의 순삭 케이크, 수제 파운드 케이크 4종 세트를 더 탐사몰에서 저렴한 가격 무료 배송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결제가 어려우신 분은 1544-1871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전화 주문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에 대한 광고 마치고 다시 오늘 본방송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다음 준비한 소식은 우리 EU 에디터의 칼럼인데요. 네. 달라도 너무 다른 마크롱, 숄츠 그리고 윤석열 기시다. 네. 마크롱은 프랑스 네. 대통령이고 숄츠는 이제 독일 총리죠. 이 중국을 대하는 탈중국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두 정상들의 입장, 관점을 이제 소개해 놓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숄츠는 작년 말에 중국을 갔었고 네. 마크롱은 3월에 갔을 거예요. 네. 근데 독일 외무장관도 또 3월에 갔어요. 네. 근데 폰데어 라이엔이라고 저기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도 갔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룰라 브라질 대통령도 갔고 하여튼 최근에 그 각국의 그 세계 정상들이 베이징으로 많이 갔어요. 네. 네, 특히 우리한테 이제 그 우리하고 좀 대조적으로 보이는 게 이 우리 EU 에디터가 지적했듯이 마크롱하고 프랑스 대통령하고 숄츠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이후에 그리고 바이든 들어와서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약간 디커플링 하느냐 말하면 중국에게 그동안에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최대 그 수출국이 중국이거든요. 굉장히 이득을 많이 얻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에어버스 같은 것도 네. 프랑스 같은 것도 뭐 100대, 200대 중국에서 산단 말이에요. 엄청 큰 시장이죠. 네. 그런데도 이제 그에 대해서 연합 내에서 이재기가 있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네. 중국이 마냥 그렇게 기대는 식으로 하면 얼마나 위험하냐 해가지고 뭔가 조금 멀어지는 말하자면 탈동조화라고 그러느냐 디커플링 얘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마크롱도 그렇고 슈얼츠 독일도 그렇고 우리 디커플링 안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들 자국 이익을 철저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심지어 오히려 중국과 미중 간에 다투는 것 같지만 교육 양이 늘어나거든요, 오히려.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계속 줄고 있고 러시아와의 교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다른 데서 할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한국만 계속 네. 퇴출당하고 있거든요.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 중국, 미중 사이에 이제 그 어떤 줄타기 외교를 하는지 한번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를 하자면 유럽은 미국 의존도를 줄여서 대만 관련 미중 대립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두렵다고 우리가 미국의 추종자일 뿐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제 정반대 이제 입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취임 1주년 행을 하면서 다음 1년, 2주년 동안은 이제 그 경제 또 민생 회복에 이제 주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경제 문제를 수출을 통해서 돌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중국하고의 외교 관계가 자꾸 악화되면서 지금 수출이 지금 계속 수출이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마크롱이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미국 속국이 아니다. 네. 파살이라고 하는. 네. 근데 우리야말로 그 마크롱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바로 그 입장을 우리나라가 그걸 취하고 있으니까 더욱이 우리는 바로 옆에 붙은 중국과는 우리 이사갈래야 이사갈 수도 없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미국이야 뭐 안 보려면 얼마든지 안 볼 수 있어요. 자기들 뭐 태평양 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지만 잘 지내야 되는 상태이고 또 실제로 이제까지 우리가 소득 3만 불 이상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의 그 경제적 혜택을 우리가 중국에 봐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중국 일방적으로 손해본 게 아니라 중국도 큰 덕을 봤죠. 그 쌍방 관계,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데 굳이 그걸 깨면서까지. 근데 더욱이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는 자기 이익을 어떻게 보면 다 챙기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왜 굳이? 이게 참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점에서 보자면 이 프랑스나 독일은 본인이 추구하는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치 동맹이 아닌가 보네요. 아니 가치 동맹 자유 하면서 제일 누구보다 내세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이유 에디터 이번에 이제 이 기시다 방한 때 그 얘기했었던 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다고 한 것도 우리가 그거 정말 쪼잔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뭐냐면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한 거는 그것도 개인 차원에서 그렇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 개인이 아니고 총리로서 그 얘기를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잘못했다는 얘기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피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를 책임 없고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사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전에도 그보다 더한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미. 옛날에 그 아시아 여성 기금 할 때도 그렇고 위안부 그 문제 할 때도 이미 통제란 반성 그다음에 뭐 엄청난 그 표현들을 썼는데 지금 아베 이후 그거 딱 다 없앴잖아요. 근데 기시다면 아베도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고소하는 거예요. 이 아베 노선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평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답답한 게 자꾸 일본에게 사죄를 우리가 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너무나 당연하게 일본이 안 한 이게 정말 앞으로 일본 국가나 역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이게 큰 문제가 될 텐데 우리가 이거 요구할 필요 없어요. 일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본이 사죄 안 하는 건 일본의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해가지고 우리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마치 우리가 안 해서 되는 것처럼. 마치 대통령도 가서 우리가 뭐 양보하는 것처럼 우리가 양보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건 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 이회 대표가 지적했지만 이거는 이제 총리가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 더군다나 이제 이 마음이 아프다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일본인도 포함이 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 그냥 불행한 일들에 그렇죠.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프다. 맞습니다. 일본의 전형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몇 개 구분도 하지 않고 그냥 과거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고 그냥 거기에 가슴이 아프다. 맞습니다. 예. 하나만한 얘기인데 이런 뻔한 얘기 한 소절만 딱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 정부에서는 뭐 엄청나게 그렇죠. 정부 그렇고 우리 저 언론들도 엄청나게 평가했잖아요. 사과라고 해석을 해줬고 그리고 고맙다고 했죠. 일본 총리의 배려에 고맙다. 배려에 고맙다. 예. 배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배려를.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말하자면 배려라고 칩시다. 배려를 해준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온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 구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런 면에서도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그 면제부를 사실상 받고 약속을 받고 받은 거죠. 그 대가로 그냥 네. 딱 던져준 게 그냥 네. 예, 가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그렇죠. 라고 하는 한마디로. 예. 그리고 지금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19일에서 21일 지금 히로시마에서 지금 G7 정상회의 하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돼 가지고 그게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고 중요한 거는 거기 이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가면은 한국인 조선인 위령비가 있어요. 제가 1989년도 일본을 갔을 때는 그 위령비가 평화공원 안에 못 들어갔어요. 일본 사람들, 조선 사람들 그 2~3만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 위령비 세워주지도 않았어. 조선 사람이 세웠는데 그것도 안에 들어갈 자격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건 이제 그 뒤에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안으로 옮겼는데 지금 이번에 가면 두 이제 수장이 가서 거기 앞에 위령비를 찾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면 좀 그것도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죽었는데 죽고 나서도 차별을 당했거든요. 준 사람들은. 네, 다음에 또 우리 최백은 교수가 미국과 한국의 탈중국이 다른 줄 모르는 대통령. 미국의 탈중국을 한국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 한국이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공약이라든가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의 성격이 그러게요. 무작정 미국을 따라가면서 탈중국으로 스스로 미국이 흉내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느냐. 최백은 교수가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수치심을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선 한번 읽어봐드리면 첫 번째 수치심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바이든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코트나 기자의 질문이었다. 질문 내용만 봤다면 한국 기자가 바이든에게 질문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첫 번째 자괴감이었고요. 두 번째 수치심과 그 자괴감은 최근 외국 친구로부터 윤석열을 선택한 한국 사람들이 참 순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다음에 이 탈중국이라고 하는 게 미국은 탈중국 안 해요. 아까 그렇죠. 저 프랑스하고 독일이 그랬듯이 얼마 전에 그 잭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린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다음 제니 옐런 지금 재무부 장관이 중국하고 우리 헤어지면 둘 다 비극이고 엄청난 비극이다. 우리는 디커플링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한테 디커플링을 한국한테는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그 반도체라든가 이 배터리라든가 첨단 부분에 대해서 중국하고 빨리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에 대해서 무대책이고 이번에 사실 한미 정상회담 하러 가서 따지고 분명히 해야 되는 걸 그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 게 없고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 최백은 칼럼에서 이제 두 번째 수치심, 그 윤석열을 선택한 한국 사람이 참 순진하다. 이제 마지막 그 우리 뒤에 부분, 이 한국 사회는 한국 검사들이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이를 언론이 받아쓰고 많은 사람이 언론이 만든 허상을 쫓는다는 것이다. 이것도 참 아주
예, 아주 딱 맞는 얘기는. 정확한 지적이죠. 반박할 수가 없는 얘기죠. 네. 다음에 이제 연일 재판 열릴 때마다 네.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부부장인데 네. 이번 재판에서도 아주 뜨악한 발언을 하나 하신 것 같은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재판정에서 하는 얘기만입니다. 허무개그, 아주 적절한 표현 같은데 정진상에 대한 뇌물의 대가가 뭐냐는 질문에 네.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이 뇌물에 대한 혜택이다라고 네. 답변을 해서 재판정에서 실수가 터졌다고 네. 합니다. 예. 지금 저 재판이 저런 모양입니다. 저 재판이 뭐 이제 우리 고일석 에디터가 꾸준하게 지금 다니고 있고요. 다른 기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하고 그래서 기사를 하고 쓰고 있는데 그 재판정이 마치 어떤 뭐랄까요? 어떤 개그 무대, 예, 지금 개그라고 썼지만은 어떤 코미디 프로 이상의 웃음을 준다는 거예요. 저 진술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쓴 웃음이겠죠. 또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은 우리 고일석 에디터가 우리 법조 담당이어서 책을 다니고 있는데 농담 같지만 우리 다른 에디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렇게 재미있는 재판정에 우리 고일석 국장만 혼자 가면 되느냐. 우리도 좀 가서 좀 그렇게 좀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 농담처럼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저게 지금 이재명 관련 재판, 유동규 관련 재판의 실상인 것 같아요. 언론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보도되지 않는 저 재판에 아주 허무개그와 같은 실상인 모양입니다. 골스게이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 현장 법정에 이렇게 찾아가기가 쉽지 않고 쭉 보기가 사실 기자가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걸 이제 재판에 참 생중계를 할 수만 있다고 얘기한다면 뭐 사실은 이제 뭐 이 국민들의 뭐 그렇죠. 재판도 뭐 끝날 텐데. 예. 문제는 저게 지금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막 검찰 측이 내세운 증인신문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검찰 증인신문에서도 사실상 뭐 더 이상 이 재판은 볼 게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근데 검사들은 이 공소 유지가 목표가 아니고요. 내년 총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을 질질 끌은 거. 그래서 이재명은 돈을 받은 뇌물 피의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거. 예, 그게 일단 뭐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예, 검사들 아까 보면 매우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언론이 그런 걸 밝히고 그걸 비판하고 하는 게 언론의 본령인데 전혀 안 하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준비했던 소식은 이제 이걸로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그리고 우리 새로운 이제 민들레 듣는 민들레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 언론 민들레 유튜브 또 다음 지금 이제 10,000명 돌파했는데 다음에는 좀 20,000명, 30,000명 이렇게 계속 꾸준히 구독자가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일단 윤석열 정부 1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한 주 그 주요 현안들은 좀 짚어봤는데 혹시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말씀 있으면 한 선배 먼저. 뭐 글쎄요, 뭐 워낙 적나라하게 다 이게 막 드러나가지고 새로운 느낌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흥미진진하다고 그럴까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영화도 이렇게 지켜보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음에 도대체 뭐가 나올까 하는 그런 좀 기분이 듭니다. 우리 이경재 기대하겠습니다. 1년 평가를 하는 어떤 글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바보 같았던 1년, 바보 같을 4년. 4년간 계속 이어질지 사실 그거는 확실치 않지만은 확실치 않은 거라고 보고 싶지만요. 이제 결국 이제 그 문제는 과연 지금의 최고 권력자가 바뀔 것이냐 앞으로. 그런데 전망은 극히 부정적이잖아요. 오히려 엊그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변화의 속도, 변화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변화하고 속도를 높이자. 참 이거는 끔찍한 얘기잖아요. 예. 더 이상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이게 참 암울한 상황인가 싶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비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낙담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너무나 기분이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생각나는 말이 이태리의 그 유명한 혁명가이죠.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네. 지금 참 그런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절대로 여기 무너지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같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뭔가 어떤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그것을 주목을 하고 할 때 그 문이 넓어진다는 거, 그런 희망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윤석열 정부 이제 1년 지났고 이제 4년 남았는데 이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하라. 그람시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또 우리가 체게바라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렇지만 가슴에 하나씩 불가능한 꿈, 그걸 하나 간직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에 거뒀던 유일한 성과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반면교사, 역행보살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의 성과를 지적하자면 제가 보기엔 대항 언론으로서의 민들레의 창간에 밑거름이 되어줬던 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우리가 감사를 독주가 보내야 될까요? 아니었던가 싶은데 더 탐사를 그리고 민들레를 그 기존의 친윤 언론이 판을 치고 있는 기성 언론을 뒤엎는 강력한 제1의 대항 언론으로 만드는 그 꿈을 함께 피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희 시사 톡톡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